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한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무섭게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감안해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한일 대화 움직임 정세 변화의 타계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연달아 방일해 스가 총리를 만나고 일본의 일한의원 연맹 대표단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점을 언급했죠. 이런 모습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확실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문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일본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고 한 만큼 한국은 정말 무섭게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경제부터 산업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일본 언론에선 한국에게 어느 정도 수그려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대한 질투를 넘어 도를 넘는 혐한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과거 아시아 넘버원이라며 자랑하던 일본이 한국에게 큰 코를 다치는 상황이 도래하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민성이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꺼내며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조차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일본에서 왜 이렇게 혐한이 심해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혐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왜 커지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 일본의 혐한은 최근 1, 2년 사이에 반짝하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작년부턴 심각할 정도로 혐한의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15일 뉴스위크 일본어판에 실린 혐한의 심리학이라는 특집 기사가 최근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혐한 현상과 관련해 독일의 사회학자 아도르노의 이론이 소개됐습니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권위적 인격이란 권위를 향한 복종, 타자에 대한 불신, 반민주적인 이데올로기, 특히 전체주의 등을 수용하기 쉬운 성격을 말합니다. 즉, 취약한 자밖에 갖지 못한 현대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타자에게는 불관용으로 엄격해진다는 이론이죠. 또 사회적 지배지향성이란 집단 간의 피라미드처럼 상하관계로 나타나는 위계질서를 말하는데 우월의식을 가진 민족은 외국인의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로는 집단적 자기도취가 있는데 외부 집단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에서 집단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혐오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일본의 혐한에 대해 말하다 갑자기 사회학 이론으로 흐른 것 같겠지만 사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아도르노가 말하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상태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일본인들을 향해 호모 손타쿠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손타쿠는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행동하는 문화인데 여전히 일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윗사람이 시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긴 점은 일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일관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국인을 향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일본인들의 성향은 한국을 대할 때 특히나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외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보다 우월하다 느꼈기에 굳이 혐한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집단적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선 한류 문화가 유입되고 한국의 경제가 어느 순간부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한국을 향한 질투와 부정적인 태도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꾸준히 성장하자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가 절대 한국에게 질 리가 없다는 심리가 퍼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젠 일본의 많은 분야가 한국에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 자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재팬 넘버원이라며 제조업에 있어서 큰 소리를 치던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경기를 체감하면서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본의 경기 체감도가 얼어붙어 버려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몰락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으로 결국 일본을 뛰어넘었는데요. 가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점유율 주도권을 한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완전히 가지게 되었죠. 그나마 반도체 산업만큼이라도 타격을 주겠다고 억척스럽게 실시한 수출 규제마저도 사실상 일본 기업만 손해를 받고 결국 일본 언론에서조차 잘못된 수출 규제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우익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을 넘는 혐한 활동을 벌이자 이제는 우성향의 지식인들조차 일본의 자랑, 일본의 국민성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성향 시사평론가이자 문필가인 후루야 스네히라는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명제가 구역질나는 거짓이라고 글을 올리며 잇따라 일본의 국민성을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리고 이웃 국가를 차별하고 역사의 무지에 망언을 일삼는 데다 심지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개의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국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기장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잘 줍는 것은 국민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결벽증일 뿐이라면서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방류에도 무관심한 걸 보면 사실 결벽한 것도 아니다라고 일본의 국민성을 꼬집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이 사이다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대체 어디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가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의 낮은 역사의식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후루야는 정치적 우파에 속하는 일본인의 역사 지식은 무지하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근대사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신화와 역사조차 뒤죽박죽이라고 했죠. 또 도쿄도 스기나미고 사사키 지나스 구의원이 조선통신사를 여성을 폭행살인하고 강도질을 반복한 흉악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깎아내렸었는데 이를 예로 들며 조선통신사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발언은 히틀러가 남극에 살아있었다는 주장보다도 못한 미친 망상이라면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 하나 없이 아주 통쾌했지만 일본 우익들은 당황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우익들이 했었던 망언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후루야의 행보에 형, 왜 그래? 한국에서 돈 받았어요? 너도 일본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있잖아. 변절자. 이 사람 원래 보수였는데 완전 좌익 다 됐네. 약점 잡혀 영혼을 팔아넘긴 것 같다는 등 인정하지 않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우익들이 아무리 생떼를 부려도 일본 열도는 이미 한국에 푹 빠져있죠. 안타깝게 코로나로 한국에 여행을 올 수 없게 되자 일본의 20대들은 한인타운에 있는 시노쿠보에서 핫도그나 떡볶이를 먹고 K-팝 앨범과 굿즈들을 사는 코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한국에 갈 수 없어 시노쿠보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전했죠. 심지어 일본 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른 거리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한인타운이 있는 시노쿠보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못 가지만 한식 기내식이라도 먹기 위해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행사에 참가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승무원으로부터 기내식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며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죠. 일본 우익들이 슬퍼할 소식은 아직 더 남았습니다. K-드라마의 열풍에 푹 빠진 일본 현지 팬들은 드라마 속 촬영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토크쇼에 참여하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인기 드라마 3편을 활용해 K-드라마 위크, 이태원에 불시착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한 랜선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3편의 드라마 출연 배우와 함께
한국 관광 온라인 토크쇼, 촬영지 랜선 투어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 역을 맡은 배우 김다미 씨가 온라인 토크쇼에 출연해 일본 팬 2천여 명과 함께 촬영 비하인드, 드라마의 배경지인 이태원과 전주 한옥마을 등 관광지를 소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 28일에는 사랑의 불시착의 오중대원들도 참여해 국내 촬영지의 매력을 소개하거나 소소한 토크쇼를 가졌고, 코로나 종식 후 일본 팬들과 함께 가고 싶은 한국의 관광지를 뽑았을 때 강릉과 안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대해 일본 현지에선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다미 배우가 출연한 온라인 토크쇼 다시 보기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만여 조회수를 돌파했고, 사랑의 불시착 온라인 토크쇼 직후 행사명 이태원에 불시착해도 괜찮아는 트위터 일본 트렌드 단어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실제 방한관광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본 우익들이 아무리 혐한을 하더라도 사람은 매력적인 것에 끌리는 법입니다. 이미 일본 열도는 한국에 푹 빠져버린 거죠. 특히 지금처럼 한국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일 땐 한식 기내식을 먹는 행사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한국 배우들과의 랜선 토크쇼에 참여한다거나, 다른 일본의 거리들은 죽어가지만 한인타운을 방문해 어떻게든 한국을 느끼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 아무리 일본 우익들이 한국을 질투하고 혐한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한국은 전혀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 빠순이 빠돌이가 되어버려 일본 우익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들거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부자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의 구단주인 만수르는 공식적인 개인 재산만 해도 34조 원이고, 그의 가문인 아부다비 알라얀 왕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무려 10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억만장자를 넘어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를 가진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캐비어도 먹고 푸아그라도 먹고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겠죠? 그런데 그런 그도 K푸드에 반했다고 합니다. 만수르가 픽한 간식은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인데요. 지난해 5월 아랍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서 만수르 앞에 이 허니버터 아몬드가 놓여 있어서 주목을 받았죠. 만수르가 즐겨 먹을 정도로 한국의 스낵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분명 한국 과자임에도 정작 한국인이 국내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도 마트에 원하는 과자가 없어 당황하며 돌아가는 사태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의 정을 표현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국민 과자인데요.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그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그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맛을 출시한 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리오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차에 길들여져 있는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말차맛 초코파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박을 터뜨렸죠. 또 진한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카카오 함량을 늘린 초코파이 다크를 선보였고,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말차맛 초코파이와 초코파이 다크는 확실히 한국마트에서 접할 수 없는 맛들인데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맛 전략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팔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트에 들렀다가 원하는 과자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다소 웃긴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지화된 과자로는 오리온의 티라미슈 맛 카스타드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현재 베트남과 중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나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그 맛이 궁금해 오히려 구매해온다고 합니다. 분명 한국 과자인데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사오는 상황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래도 말차 맛과 다크초코 맛, 티라미슈 맛은 현지화된 맛이라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다음에 소개할 과자는 대놓고 나 현지화했어 하는 미친 존재감을 보입니다. 그 이름은 마라롱샤 맛 꼬북칩. 마라롱샤, 딱 이름만 들어도 어딘지 알겠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꼬북칩은
1년 만에 6천만 본 가까이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2018년 5월 중국 법인의 베이징 공장과 상하이 공장에서 꼬북칩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마라롱제 맛과 캐러멜 피너츠 맛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 하면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바로 러시아에서 국민라면으로 유명한 팔도 도시락인데요. 팔도 도시락은 현지 대형마트에선 팔도 도시락 전용 매대가 기존 라면 매대보다 더 큰 만큼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컵라면을 지칭하는 단어로 도시락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팔도는 러시아 현지인들의 식습관에 착안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스프에 마요네즈를 풀어 먹는다는 걸 알아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마요네즈 소스를 첨가한 도시락 플러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 도시락 플러스는 기존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음료수에선 밀키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밀키스는 러시아 진출 초반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지널 버전만 판매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접하기 힘들다는 점을 착안해 과일량 제품을 선보였죠.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밀키스는 딸기, 바나나, 레몬 등 12가지 맛으로 여전히 꾸준하게 다양한 맛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불고 있는 채식주의 열풍에 맞춰 고기 성분을 모두 없애고 식물 성분으로 만든 순 라면을 출시해 해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라면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양파, 마늘, 생강 등 야채로 개운한 맛을 낸 제품인데요. 2018년엔 70억 원, 작년엔 약 85억 원을 달성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유럽을 넘어 중동,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도 수출하며 인기를 얻고 있죠. 지금껏 알아본 상품들은 기존 한국에서 판매하던 것을 현지화하며 새로운 맛을 출시한 것들이지만 이번에 소개할 과자는 아예 한국에서 팔지 않았던 한국 회사 상품입니다. 그 귀한 과자는 오직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온의 쌀과자 안입니다. 오리온은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해 베트남 파이류 제과 시장에서 60%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래밥, 오스타 감자칩 등을 수출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쌀과 친숙한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쌀과자 안을 출시해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죠. 이런 엄청난 인기에 이 쌀과자는 지난 4월 한국에서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세계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기발한 현지화로 식품업계에선 한류를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푸드는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K푸드는 한류 인기의 힘으로 단지 맛이 궁금해 구매하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업체들의 해외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면 수출액이 2015년 2억 1,880만 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엔 4억 6,700만 달러로 4년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라면 수출 비중으로 51%를 차지하는 삼양식품은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53.3% 상승한 1,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심의 미국 법인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35% 상승했고 오뚜기의 라면 수출액도 작년 동기보다 40% 늘었죠. 한국의 아이스크림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올해 상반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 매출이 각각 15.1%, 22%, 26.5%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상승률도 각각 54.1%, 106.5%, 105.4%로 아주 눈에 띄게 성장했죠. 또 역대급 장마와 선선한 날씨, 태풍 등으로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빙과 업체들 역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빙과류 수출액은 약 411억 7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38% 증가했죠. 또 주요 빙과류 수출업체인 롯데제과와 빙그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40%, 10%나 늘었습니다.
K푸드의 고른 상승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집밥 문화가 확산되며 한국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식품업계에선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열풍의 업계 관계자는 K푸드가 코로나19 이후 건강식, 간편식 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발 현지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죠.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 네스카페가 미국의 배급품으로 지정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K푸드의 소비 저변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업계에선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뛰어난 눈치와 발빠른 행동력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파악한 제품을 선보여 사랑받고 있죠. 이처럼 현지화와 같이 시대와 환경에 알맞게 성장한다면 K푸드의 신뢰성은 더 탄탄해져 세계인들의 원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도로 위를 달리는 가장 빠른 경주,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경기의 이름은 포뮬라1. F1은 한국에서는 다소 접하기 힘든 종목이지만 위상이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우선 무대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국가적 기념식 때 최고 지도자에게 초청을 받거나 기사 자귀를 받고 올림픽 개막식 때 오륜기를 들고 나올 정도입니다. F1은 전 세계 20명에게만 주어지는 직업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드라이버들만 모입니다. 애당초 F1의 취지 자체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더 기술적이고 혁신적이게 차를 만드는지에 대한 자웅을 겨루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빠른 드라이버가 존재하고 그 드라이버에 맞는 빠른 차가 생긴 게 아니라 빠른 차를 만들고 그 차를 몰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모여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F1의 레이스카는 제로백을 최소한 2.5초 이내로 해내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레이스카와 한몸이 되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선수가 되기 위해선 거의 전투 조종사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죠. 빠른 속도로 탈 것을 조작해야 하는 만큼 수 킬로미터 전방의 사물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시력과 빠른 속도를 견디기 위한 근력, 근지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충치, 습관성 탈골과 같은 신체적인 결함도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F1의 선수로 데뷔하는 일은 까다롭도 못해 기이할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조건을 어렵사리 뚫고도 운이 따라줘야 팀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줄 자본 등이 필요했기에 과거 F1은 유럽과 같이 부유한 국가에서 즐기던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이 F1에 한국인 핏줄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F1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한국계 선수의 이름은 한세용입니다. 한세용 선수는 1995년에 런던에서 한국인 어머니 한정화 씨와 스코틀랜드인 아버지 존 에이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 현재 윌리엄 레이싱팀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혈인인 한세용 선수는 한국말이 서툴긴 해도 본인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다양한 포뮬러 레이스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둬올 때마다 나는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영국인이며 두 나라 혈통 모두 자랑스럽다며 자신에게 한국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또 그동안 F1으로 가기 위한 하부리그 F2 무대에서 태극기와 함께하는 한국계 선수로 널리 알려졌는데 태극기와 영국기가 함께 붙여져 있는 헬멧이나 레이싱 슈트를 모든 대회마다 착용해 출전해 왔죠. 앞서 언급했듯이 F1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큰 행운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한세용 선수에게도 이 행운이 따라주었는데요. 한세용 선수는 올해 초 합류한 윌리엄스 팀의 예비 선수였죠. 그러던 중 세계 정상급 레이서 루이스 해밀턴이 코로나19에 걸리자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같은 팀 동료 조지 러셀이 잠시 다른 팀으로 떠났고 윌리엄스 팀은 러셀이 빠진 자리에 한세용 선수를 출전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한세용 선수는 바레인 사키르에서 열린 2020 F1 월드 챔피언십 16라운드 사키르 그랑프리에서 16위를 차지하며 완주의 성공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죠. 그는 레이스 도중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다 스핀이 일어나는 바람에 방호벽에 머신의 앞부분을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도 완주를 해냈는데요.
F1의 레이스카 시속 360km로 KTX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만큼 위험 부담도 아주 크기 때문에 자칫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첫 경주에서 부상 없이 완주를 해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경기 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신없는 레이스의 밤이었다. 기회를 엿보고 밀어붙였는데 실수를 했다. 나의 데뷔전을 잘 준비해준 윌리엄스 팀의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레이서가 F1 그랑프리를 뛴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동시에 당연히 완주를 한 것도 그가 처음입니다. 1950년 이후 70년간 F1 무대에서 달린 드라이버는 39개국에서 770여 명 뿐입니다. 그리고 동양계 선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었죠. 때문에 이번에 열린 F1 2020 시즌 드라이버의 라인업만 살펴봐도 동양인 중 출전한 사람은 한 선수가 유일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선수가 등장한 만큼 앞으로의 그가 펼치는 활약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F1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정상급의 또 다른 모터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의 이름은 월드 랠리 챔피언십, 일명 WRC라고도 하죠. F1이 오로지 경기를 위해 그에 맞는 전용차를 만들어 포장된 서킷을 달린다면 WRC는 시중에 판매하는 상용차를 개조해 포장, 비포장, 눈길 등 상관없이 달리는 경기입니다. 지난 7일은 한국 모터스포츠계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F1에서 한국계 최초로 한세용 선수가 출격했고 같은 날 현대자동차는 WRC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종합 우승을 거머쥐면서 모터스포츠마저도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겹경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 우승을 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3일에서 6일까지 총 나흘간 이탈리아 몬자에서 2020 WRC 최종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이어 제조사 부분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지었죠. 이렇게 동일한 제조사가 2년 연속으로 WRC 우승을 차지한 건 2016년 폴크스바겐 이후 4년 만입니다. WRC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후 이탈리아 몬자에서는 현대차의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2020 WRC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열린 3차 대회를 끝으로 약 6개월간 경기를 중단됐다가 9월 에스토니아 랠리부터 남은 일정이 재개돼 올해 계획된 14개 라운드 중 7라운드만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7개 라운드 중 3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한층 치열하게 전개된 WRC 시즌을 제조사 부분 종합 우승으로 장식했죠. 이전에는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21점 정도 더 높아 격차를 벌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전례 없던 대회 중 단기간 동안 현대차는 신속히 원격 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시즌 후반부를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대회가 재개된 후 3경기 연속 더블 포디엄을 달성하며 선두를 탈환했고 최종전인 몬자 랠리에서도 또 한 번 더블 포디엄에 오르며 총 241점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의 WRC에서의 성적은 2014년 제조사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쉽지 않은 성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발전으로 이듬해 2015년엔 3위를 기록한 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준우승을, 2019년엔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죠. 이렇게 하락세 없이 꾸준히 순위를 올린 현대자동차의 성적은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내년에는 제조사 부분과 함께 드라이버 부분에서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는 통합 우승을 목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상품본부장 토마스 쉬메라 부사장은 가장 험난했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M브랜드 특유의 도전적 기풍을 발휘한 결과 챔피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며 WRC에서 얻은 성과를 밑거름 삼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운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제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침체되고 암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한국 모터스포츠계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갈망하며 최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랑스러운 그들의 열정이 코로나로 지친 한국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척하지 못한 분야의 도전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인만의 끈기로 과거 부유한 국가에서만 즐기고 장악하던 모터스포츠계에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터스포츠도 한국에게 집중되는 날까지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